어둠이 깔린 밤 법을 믿었던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요? 수백 년 전 조선 후기 한양에서도 백성들은 지켜줄 법의 검에 배신당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검기의 어두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속 불신과 치유의 열쇠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속삭임을 들으며 깊은 잠에 드세요. 한밤중의 한양거리, 고요한 달빛 아래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바람이 속삭이듯 불어오는 소리만이 정막을 가른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 소리가 울려 퍼진다. 챙! 그 소리는 법의 상징인 검을 뽑는 소리다. 하지만 이 검은 왕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법을 삼키려는 검계의 검이다. 양반의 저택 앞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누군가의 비명이 바람에 흩어지며 거리는 순식간에 공포로 물든다. 이 역설적인 밤, 법의 수호자들이 범죄자가 된다. 조선 후기, 검계의 어둠이 거리를 집어삼키는 순간이다. 부드러운 달빛이 한양의 포장도로를 은은히 비춘다. 18세기 말 영조와 정조의 치세가 끝나갈 무렵이다. 거리는 낮에는 상인들의 소란과 양반들의 가마로 북적인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세계가 깨어난다. 습기 찬 공기 속에 섞인 피냄새, 먼지 쌓인 돌바닥의 차가운 감촉. 당신은 그 거리에 서 있다.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 누군가 다가온다.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손에 쥔 검집이 달그락거린다. 그들은 조선의 법집행자, 검사들이다. 아니, 이제는 검계라 불리는 그들이다. 이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1790년대 한양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다. 양반 가문의 후손, 김씨 집안의 상속 분쟁. 형제가 서로를 죽이려다 실패하자 그들은 법의 도움을 청한다. 검사들이 도착한다. 낮에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김씨 형제 중 한 명이 사라진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시신이 한강변에서 발견된다. 목에 깊은 칼자국. 공식 기록에는 강도 만남으로 적힌다. 하지만 속삭임이 퍼진다. 검계의 짓이다. 이 사건은 검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잠시 거리를 벗어나 역사적 맥락을 돌아보자. 조선 후기,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인구 감소와 토지 황폐화로 세금 징수가 어려워졌다. 양반들은 부패한 관리들과 손잡아 세금을 착복했다. 법집행기관인 승정원과 형조의 검사들은 급여가 미미해 부수입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검이라는 상징을 이용해 사적인 힘을 키웠다. 검계는 바로 이 검사들의 비밀 결사체였다. 역사서과 이에 간접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법의 그림자 아래서 법을 왜곡한 조직화된 폭력 집단이었다. 다시 거리로 돌아가 보자. 비가 내리는 밤 무릉덩이가 검은 그림자를 비춘다. 상인 장씨는 빚을 갚지 못해 검계의 표적이 된다. 그의 점포 앞에 3명의 남자들이 서 있다. 비에 젖은 검은 도포가 바람에 펄럭인다. 돈을 내놓아라.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장씨가 무릎 꿇고 애원한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대답 대신 칼이 뽑힌다. 번쩍이는 칼날이 비를 뚫고 그의 어깨를 스친다. 피가 비와 섞여 거리를 적신다. 주변 주민들은 창문을 꼭꼭 닫는다. 그들은 안다. 저항하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다. 검계의 힘은 거리 장악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양반 귀족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1800년대 초 한양의 명문가이씨 집안. 집안의 장남이 정치적 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계를 고용한다.
검사 출신의 두목, 철검이라 불리는 인물이 움직인다. 그의 별명은 그 검의 무게에서 왔다. 밤에 한옥한 채 양반 부인이 촛불 아래 떨고 있다. 문이 부서지며 검계 무리들이 들이닥친다. 주인님의 명이다. 그들은 적의 목을 베고 증거를 모조리 불태운다. 다음 날 관에서는 자객의 소행으로 마무리된다. 양반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 검계는 법의 사각지대를 메운, 아니 삼킨 괴물이 되었다. 이제 조용히 그 시대의 구조를 분석해보자. 조선의 법 집행 체계는 중앙 집권적이었다. 형조판서 아래에 검사들이 배치되어 지방 순찰과 판결을 맡았다. 하지만 후기에는 사패 현상이 만연했다. 관리가 권력을 사서 팔고 검사들은 그 도구가 되었다. 검계는 이러한 부패의 정점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조직화되어 계급을 이루었고 두목 아래 소속원들이 순서를 정해 거리를 순찰했다. 같은 민간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검모임이라 불리며 매달 비밀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다음 표적을 정하고 분배금을 나눴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조선판 마피아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거리의 공포는 점점 커졌다. 새벽 안개가 한양을 감싸는 날, 젊은 서울 상인이 검계와 맞닥뜨린다. 그는 새로 들어온 비단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검계의 두목이 다가온다. 세금을 내라. 네가 번 돈의 반을. 상인이 거부한다. 이건 왕세다. 너희 세가 아니다. 순간 주먹이 날아든다. 뼈 부서지는 소리. 상인이 쓰러지며 피를 토한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스민다. 검계는 이렇게 거리를 장악했다. 낮의 시장은 그들의 사냥터가 되었고 밤의 골목은 피의 무대였다.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 보자. 검계의 내부 세계. 그들의 아지트는 한양 외곽의 폐가였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두목이 앉아 소매자락을 걷는다. 팔에 새겨진 문신, 검자. 오늘 장씨의 돈은 50양, 내 목 20, 너희들 10씩. 부하들이 고개를 조아린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 검사들이었다. 왕의 법을 배우다 배신한 자들. 이 모임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었다. 충성의 맹세. 배신자는 다음 날 한강에 떠다닌다. 역사적 의의는 크다. 검계는 조선 후기 사회 붕괴의 상징이다. 정조의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관민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들은 양반의 정치투쟁 도구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론과 소론의 권력 다툼에서 검계가 암살자를 공급했다. 실학자들의 기록 이에 남은 대목, 검의 그림자가 법을 삼켰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약화를 드러낸다. 결국 순조 즉위 후 대규모 숙청으로 검계는 꺾인다. 하지만 그 어둠의 잔재는 후대까지 남았다. 다시 거리로. 비가 그친 새벽, 거리는 피로 물든 채 고요하다. 바람이 속삭인다. 이제 잠들어라. 검계의 발자국이 희미해지며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한양의 밤은 여전히 깊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영원히 속삭인다. 평화로운 잠 속으로.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가 새어나오는 골목. 그런데 그 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조선의 밤, 한양의 뒷골목에서 검계라 불리는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검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달빛 아래 시장이 조용히 잠들었지만 그 그림자 아래 도박판이 펼쳐지고 여인들의 비명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황금기의 제국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숨을 죽이고 따라오세요. 그 비밀을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한양의 명동 근처, 18세기 중엽.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스며드는 밤입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허름한 여관.
문득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섭니다. 그 선두의 선자가 검계의 두목 김삼봉입니다. 그의 눈은 늑대처럼 번뜩였고 손에는 은빛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판도는 내 집안 전부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상인 하나가 벌벌 떨며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 소리가 방 안을 메우고 패가 드러나자 웃음이 터집니다. 패배자는 빚을 갚지 못해 가족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여인 하나가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검계의 제국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검계는 조선 후기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형성된 조직폭력배 집단이었습니다. 본래 검객으로 불리던 그들은 무술과 검술을 바탕으로 도박, 여색, 밀수를 주업으로 삼았죠.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금지된 쾌락을 제공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역사 기록 루, 곽에 따르면 그들은 한양뿐 아니라 지방도시 전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황금기라 불린 18세기 영조 정조시대,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 속에서 도박장이 우후죽순 생겼고 검계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수입원은 도박장에서 70% 이상 차지했습니다. 밀수로는 일본과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사치품, 비단과 향료를 팔았죠. 여인 납치는 최악의 어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들을 빚갱으로 끌고 기생이나 창기로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그 제국의 심장으로 들어가 보죠. 상하이의 안개처럼 짙은 밤, 검계의 봉오지인 한양 북촌 뒷산 동굴. 습기 찬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고 횃불이 벽을 붉게 물듭니다. 김삼봉이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전라도에서 밀수가 막혔다. 청나라 상단을 노려라. 그의 명령에 칼소리가 울립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 황해 도선들을 습격했습니다. 배에 실린 노예와 금은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국 뒤엔 피해 권력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목 자리를 노린 부두목 박철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밤중 동굴 안에서 검이 부딪히는 소리, 피가 바닥에 고이고 비명이 메아리칩니다. 박철의 머리가 굴러떨어지자 김삼봉의 제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바람이 그 피비린내를 실어 나르며 새벽이 밝아옵니다. 이 잔인한 투쟁은 검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의 양반 사회는 법 집행이 미치지 못하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조정의 금군이나 포도청이 도시를 지켰지만 뒷골목은 검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체법을 만들었죠. 검의 법칙이라 불린 규칙으로 배신자는 즉결 처형됐습니다. 1880년대 기록에 따르면 한양에서만 검계 관련 살인사건이 연 50건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여인 납치를 악용했습니다. 납치된 여인들은 남창이나 일본 상인에게 팔려 환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용란. 1790년대 전라도 나주 출신의 평민 여인입니다. 가난한 어부집 딸로 아버지의 빚 때문에 검계에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바다처럼 부드럽고 눈은 밤하늘처럼 깊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온 그녀는 여관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매일 밤 손님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눈물을 삼켰죠. 공기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 찼고 그녀의 손은 상처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용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검술을 배웠습니다. 부두목의 칼을 훔쳐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고 손끝에 힘이 실립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삼봉의 생일 잔치. 횃불이 타오르는 마당, 도박판이 벌어지고 여인들이 춤을 추는 밤. 이용란은 술잔을 들고 다가갑니다. 두목님, 한 잔 올립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삼봉이 잔을 받는 순간 그녀의 검이 번뜩입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고 그의 목이 베입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지만 그녀는 이미 창고로 도망쳐 밀수품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핥고 검계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추격자들이 소리치지만 바람만이 그녀의 발자국을 지웁니다. 이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같은 기록에 따르면 여인 납치 사건은 빈번했으나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이용란의 행동은 검계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반란 후 한양 검계는 2년간 혼란에 빠졌고 조정의 탄압으로 세력이 줄었습니다. 이는 제국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 복수를 지지할 수 있으실까요? 그 시대의 절망 속에서 그녀의 칼은 정의의 불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검계의 피비린내가 바람에 흩어지고 달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그 제국은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당신의 호흡에 맞춰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가세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밤 되세요. 총 글자 수 약 4,200자. 실제 낭독 시 30분 소요 추정. 어둠이 깊어갈수록 검계의 봉어지 한호가는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서린 밤 공기, 불꽃이 일렁이는 등불 아래에서 형제라 불리던 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고요 속에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속삭임처럼 스며들었다. 보스 자리를 노린 배신의 칼날이 피로 물든 형제애를 베어내기 직전이었다. 조선 후기 19세기 중반 한양의 뒷골목. 검계는 그 시대의 그림자 조직이었다. 양반들의 세금 징수와 밀수, 심지어 왕실의 비밀 임무까지 떠맡던 이들. 그들은 검계라 불리며 검처럼 날카로운 힘으로 도성의 암흑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 힘의 정점에서 내부의 칼날이 번뜩였다. 보스 김철의 형제들, 피를 나눈 동생 김두와 사돈뻘 되는 조원. 그들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날 밤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을 비가 내리던 1852년 한양 북촌의 은밀한 주막. 비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김철은 동생 김두를 불렀다. 두야, 내일 큰일을 치르자. 관아의 돈줄을 끊어내자. 김두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소매자락 속 독이 스며든 단도가 숨겨져 있었다. 검계의 문서, 훗날 청계천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에 기록된 바로 그 밤. 김두는 보스 자리를 노렸다. 형의 약점을 쥔 채 조직의 돈줄을 독점하려 했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십시오. 주막 안 촛불이 깜빡이는 탁자 위에 놓인 술병. 김철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형제의 눈빛에서 배신의 그림자를 읽었다. 두야, 내 눈에 피곤함이 보이는구나. 쉬어라. 그 말에 김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치 개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 소리에 묻힌 그 소리들. 김두가 부른 조원의 부하들. 검계의 최정예였다. 그들은 검계 내부에 암살 공작을 시작한 자들이었다. 역사적 맥락으로 줌아웃 해보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 세도가의 부패와 밀란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 검계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왕실의 검계라 불리는 비밀 조직으로 때론 조정의 더러운 일을 대신 치렀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이들. 하지만 진짜 기록은 한양의 뒷골목 문서들, 훗날 1900년대 초 일본 순사들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났다. 그 문서에 따르면 검계의 보수 전쟁은 1850년대부터 시작됐다. 김철의 리더십 아래 조직이 팽창했지만 부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쌓였다.
다시 장면으로. 그 주막에서 칼이 뽑혔다. 김두의 단도가 형의 가슴을 노렸다. 형님, 이제 내 차례다. 피가 튀었다. 하지만 김철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대비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의 충성파들이 돌진했다. 비 내리는 골목, 진흙탕에 검은 옷자락이 휘날렸다. 칼부림 소리, 신음소리. 그 밤 검계의 형제들은 서로를 베었다. 조원은 멀리서 지켜보며 웃었다. 그는 김두를 이용해 김철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 차례를 노린 진짜 배신자였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골목의 냄새를 느껴보십시오. 흙냄새, 피냄새, 그리고 배신의 썩은 냄새. 조원은 검계의 회계를 맡은 자였다. 돈의 흐름을 쥔 그는 형제들의 약점을 모두 알았다. 1853년 봄, 김철이 쓰러진 후 김두가 보스가 됐다. 하지만 조원은 기다렸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청계천변 창고에서 두 번째 암살이 벌어졌다. 김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이 조원의 독침이 그의 목을 찔렀다. 이제 내 왕좌다. 조원의 속삭임. 창고 안은 더위와 습기로 가득 쥐들의 발소리만 울렸다. 이 사건들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 검계의 내부 전쟁은 단순한 갱단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말기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부패한 관료처럼 권력과 돈을 쥔 자들의 탐욕. 고종실록에 기록된 850년대 한양의 폭도소란은 바로 이 검계 분쟁의 여파였다. 조직이 둘로 갈라지며 한쪽은 대원군에 붙었고 다른 쪽은 흥선대원군 반대파로 흩어졌다. 결과적으로 검계는 1860년대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친 문서 1814년 동학농민혁명 직전 청계천에서 불탄 장부 파편에 남은 기록. 김철, 김두, 조원, 삼형제의 피. 누가 진짜 배신자였나? 모두였다. 피를 나눈 형제애가 권력 앞에 무너진 것이다. 다시 깊은 밤으로. 조원이 보스가 된 지 1년. 1854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북촌 언덕.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등 뒤에서 그림자가 다가왔다. 김철의 생존한 부하. 충성파 만수였다. 보스 나가 배신의 씨앗을 뿌렸다. 만수의 검이 조원의 등을 꿰뚫었다. 눈 위에 붉은 꽃이 피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피를 덮었다. 검계의 왕좌는 그렇게 텅 비었다. 바람소리만 남아 배신의 메아리를 속삭였다. 이제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해 보십시오. 검계의 몰락은 조선의 운명을 예고했다. 내부 분열이 외세를 불렀듯 그 시대의 문서들은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잊힌 진실을 속삭인다. 눈을 감고 그 밤의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비냄새, 피냄새, 그리고 평화로운 어둠. 잠이 들며 역사의 교훈이 스며듭니다. 조계의 전쟁은 계속됐다. 조원사후, 만수가 새 보스가 됐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1855년 관아의 대대적 탄압. 검계는 산산이 흩어졌다. 형제들의 피비린내는 도성의 바람에 흩어졌다. 그 후 검계는 지하로 숨어들며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배신의 상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았다. 깊은 호흡을 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역사. 당신의 꿈속에서 그 형제들의 그림자가 스치며 지나갑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검계의 웃음소리가 조선의 밤을 가르던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서울의 거리는 아직 가을비 냄새로 축축했고 종묘 앞 광장은 횃불의 잔재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계의 두목, 최익현의 칼날이 스치듯 지나간 자리에 피비린내가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처럼 낮은 신음이 공기를 진동시켰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그림자 주인인 양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새벽, 그 웃음은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조선의 새벽을 여는 불꽃이 검계의 가슴을 꿰뚫었으니까요. 숨을 죽이고 그 광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진 검계 패거리들의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위로 김옥균의 동지들이 서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불길이 아직 식지 않은 지 열흘째.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여 코를 찌르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검계는 조선의 암투에서 태어난 괴물이었습니다. 19세기 초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아래에서 싹튼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죠. 양반들의 사병을 흡수하고 상인의 돈을 빨아들이며 서울의 뒷골목을 장악한 조직폭력배, 그들의 리더들은 최익현 같은 인물처럼 때로는 의병의 탈을 쓰고 왕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을 떠올려 보세요. 1884년 12월 4일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이 궁궐을 습격합니다. 그들의 칼끝에는 근대화의 꿈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으며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한 혁명. 그러나 검계는 청군의 앞잡이로 나섰습니다. 최익현을 필두로 한 그들은 정변 직후 서울 거리를 휘젓고 다니며 개화파를 사냥했습니다. 밤거리의 횃불이 춤추듯 흔들릴 때 검계 패거리들의 발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개화당 놈들을 베어라. 그 소리는 조선의 옛 질서를 지키려는 절규였죠.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치고 칼등에 묻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장면. 당신은 그 광경 속에 서 있습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호흡이 가빠오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살짝 당겨 역사적 맥락을 보죠. 검계의 뿌리는 조선 후기 사회 혼란에 있습니다. 이모군란 1882으로 대원군이 복권되면서 흥선대원군은 검계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빈민을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검계는 1000명 이상의 무리를 이끌고 서울을 누볐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그들은 청군 2000명과 연합해 개화파를 포위합니다. 그러나 정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군의 개입, 청군의 방역 속에서 김옥균 일행은 도망쳤고 검계는 승리의 환호를 질렀죠. 하지만 그 환호는 짧았습니다. 정변 사흘 만에 민씨 척중영 세력이 검계를 반란의 선봉으로 몰아 청군에게 숙청시켰습니다. 최익현은 체포되어 참형당하고 수백 명의 검계 패거리가 순식간에 쓸려갔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1814년 12월 중순 한성부의 감옥 안. 축축한 돌벽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검계 생존자들의 헐던 숨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몸에는 채찍 자국이 남아 피가 배어나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치라스키며 서울의 거리를 덮고 추위가 뼈를 파고듭니다. 척중영의 명령으로 검계는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날 밤 행영사들의 횃불이 감옥 문을 밝히고 쇠사슬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최익현의 마지막 말은 조선의 혼을 지키노라 였습니다. 칼날이 스치듯 그의 목을 지나가고 피가 차가운 땅에 스며듭니다. 그 주위로 검계 패거리 수십 명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바람이 그 피를 말리고 새벽녘에 조선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마지막 떨림을 느낍니다. 공기의 냉기가 피부를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평화를 속삭입니다. 줌아웃 해보죠. 검계의 몰락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근대화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했지만 그 혼란이 을미사변 일철갓 구일과 대한제국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검계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조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폭력 조직이 국가 권력과 결탁한 전형.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검계는 근대 이전 조선의 사적 폭력 구조를 상징합니다. 대원군 시대의 쇄국주의가 그들을 키웠고 개화파의 도전이 무너뜨렸죠. 그 희생 속에서 김옥규는 일본으로 망명해 개화 사상을 전파하고 박영효는 나중에 독립운동에 몸을 던집니다. 검계의 최후는 영웅들의 희생과 맞바꾼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1884년 겨울, 남대문 밖 들판. 눈이 쌓인 길 위로 검계 잔당들이 도망칩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눈밭에 깊게 패이고 추운 바람이 그들의 헐던 옷을 꿰뚫습니다. 청군의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쫓아오고 그들은 숲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조선 백성들의 분노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포박하고 그 피로 물든 칼은 다시 국가의 손에 쥐어집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검계 두목 하나가 속삭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뿌리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새벽빛이 그 말을 삼킵니다.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고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검계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들의 그림자는 현대 조직폭력배의 DNA로 남아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검계 잔재가 흥남철도 건설 노동자 폭동을 일으키고 해방 후에는 정치 깡패로 변신합니다. 유축전 이후 전쟁 중 미군의 지원을 받은 그들은 한국전쟁 후 재벌과 결탁하죠.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물결 속에서 특조위가 그들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검계의 몰락은 조선의 근대 문턱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불꽃을 기억합니다. 새벽이 다가오듯 사회는 항상 정화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되새겨보세요. 조선의 겨울밤 불꽃이 타오르고 정적이 내려앉는 그 순간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검계의 최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속으로 천천히 잠들어 가세요. 조선의 바람이 당신을 안아줍니다.